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 아파트 집값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11기 접수 기간인데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혹시 들으실 분들은 그냥 빨리 들으시는 게 활동할 게 많거든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소득 한 푼도 안 쓰고 서울집 사려면 13년, 19년, 32년 무엇이 맞나요? 천차만별 PIR, 이게 그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죠. 뭐 비싸다 싸다 이런 겁니다. 부동산원, KB국민은행, 넘, 배우, 제각각 뭐 다 다릅니다. PIR 집값 거품 판단 기준 어려워. 단기간 급등의 위험, 내 집 마련 여건 최악.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야, 네가 봤을 때 집값이 진짜 인간적으로 안 비싸냐? 비쌉니다. 비쌉니다. 아, 진짜 비싸요. 그런데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도 있었고,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졌을 때도 있었고, 부동산을 미친 듯이 투자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주택 공급업을 하고 있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주택 시장은 오래됐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곳이고, 탐욕이 담겨 있고, 은행과 함께하는 것이며, 세금과 함께하고 있고, 똑같은 시멘트 덩어리에다가 전자기기 몇 개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뷰 좀 좋게 하고 뭐 3베이, 4베이 이렇게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리타분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강남 복부인 아주머니들이 뭐 가방끈이 기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다시 얘기해서 가방끈 길고 엘리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로스쿨 좋으세요? 의대는 어때요, 의대? 의대랑 로스쿨, 아니면 뭐 회계 관련된 기관들도 있는데, 이렇게, 물론, 거기 들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에 대해선 제가 감히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네요. 저는 로스쿨을 준비했었어요. 리트라고 아시죠? REET. 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 행정고시를 볼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의 책을 빌렸었고요. 책 열어보고 한 그래도 일주일은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 지하 벙커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저는 진짜 그 책을 쭉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사람이 할 거 아니다. 그 친구들 중에 정말 제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영재가 있었거든요. 책을 잘 외웁니다. 근데 그 친구가 2차를 못 붙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분들의 노력, 수고, 대단함은 반드시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것도 싫어요. 그 과목 누가 정했죠? 여러분? 그 과목이 있잖아요.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그리고 뭐 로스쿨 이런 거 리트에서부터 어쨌든 외부에서 누군가 들여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자질이 없다는 이유로, 거기에 취미가 없다는 이유로 내가 뭔가 큰 돈을 벌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도 어떤 하나의 영역이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죠? 되게 나쁘게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난 공부도 못하고 아니면 자녀분들이 국영수를 싫어해요. 공부가 체질이 안 맞는데요. 그렇다고 축구 농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축구 농구 스타 만들려면 여러분 돈 많이 들어갑니다. 오해들 하시는데 진짜 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부모님들 이 속병 많이 나십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나마 한국 국민들한테 주어진 기회 중에 하나가 부동산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들은 왜 싹 다 부동산을 합니까? 여러분이 기업으로 매출 일으키신 분들이 부동산 쇼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확인을 안 해보셨나 본데 정말 좀 이상하게 얘기하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미쳤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성공한 연예인, 성공한 사업가, 부동산은 아주 매니아들입니다. 저는 저리 갈아요.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싹 다 부동산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일단 뭐가 있죠? 아파트랑 빌라 이 정도가 있는데 아파트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아파트를 접근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성공을 했더라는 겁니다. 참 멀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 비쌉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포에 성산시형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성산시형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제가 처음 봤을 때 4억 원 정도 했습니다. 4억 원이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정말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복부인 어머님들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히 활동한 사람 얘기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그냥 젊은 이런 기자들이 쓰는 얘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랑 솔직히 상관이 없는 경제학자, 애널리스트, 일명 전문가들, 부동산 관련 대학교 교수님들 얘기를 더 많이 들으세요? 이거 세뇌 교육 아닙니까? 아니, 부동산으로 원하시는 게 뭔데요? 부동산 공부하고 싶으세요? 그걸로 학위 따고 싶으세요? 박사 돼가지고 강단에 서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동산으로 나도 한번 돈 좀 벌어서 부자 되고 싶으세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은 할 겁니다. 죽어도 할걸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은 필요합니다. 자, 이분들 얘기를 좀 듣자는 겁니다. 이분들이 저랑 대화했을 때 공통점만 말씀드릴게요. 제 주장 말고. 첫 번째, 마포 성산시형 갔을 때 처음에 비쌌죠, 여러분. 전 4억 있잖아요. 전 무슨 생각했냐면 3중 주차하고 있는 이런 쓰레기 같은 아파트가 4억? 미쳤어? 내가 4억 벌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이거는 정신 나가. 그리고 강서구 가양동 가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17평짜리 아파트가 2억을 했었거든요. 사실 2억 안 했어요, 여러분. 1억 8천, 1억 9천 이랬거든요. 가양 성지 2단지나 6단지나 이런 데 가면은 밑에 등촌동도 그렇고 염창동은 그나마 조금 더 비쌌는데 방화동은 진짜 가관이었죠. 뭐 2억 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생각했어요. 미쳤다. 내가 2억 원을 벌려면 회사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모아도 모을까 말까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아파트가 2억 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겨우 이거예요. 아파트는 싼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이게 얼마를 하든 간에 비싸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노동으로 버는 돈이랑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이랑은 구조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노동하실 때 은행이 껴요, 안 껴요? 은행 안 끼죠. 세금 별로 안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세금을 환급을 받으세요. 국민 중에 한 70% 가까이 세금을 거의 안 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죄송한데 좀 공무원한테 가서 네가 누구 월급 받고 일한 줄 알아? 이런 얘기 하실 자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10명 중에 한 6명, 7명은 자격이 없다고요. 공무원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쪽은 돈이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 일부는 그렇게 들어왔겠지만 대출로 이루어져 있거나 전세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받은 돈도 있고요. 옛날에 다른 집 판 돈도 있고 어쨌건 그 돈이 그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시는 연소득 모아서 서울집 사는 건요. 무조건 첫 단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단추부터 서울집을 덜컥 사는 애들이 있느냐? 있죠. 있는데 대부분 안 됩니다. 뭐 로또 1등 되는 애도 있고 재벌집 자녀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걔넨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사가 40년 동안 나왔을 텐데 맨날 이런 이딴 얘기나 하고 중요한 걸 안 가르쳐 주는데요. 첫 단추만 근로소득이고 여러분 두 번째 단추부터는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경기도 남양주에서 아파트를 한 채 삽니다. 그래서 내 돈 한 3천 들이고 나머지 전세를 끼거나 내 돈 한 4천 들이거나 아니면 대출을 끼고 사요. 열심히 갚아 나가요.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팔고 나니까 현금이 2억이 남아요. 2억 가지고 또 어디 갑니까? 경기도 좀 더 안쪽으로 돌아가거나 강북 쪽에 가서 뭐 미아동에 아파트를 삽니다. 2억 끼고 또 전세 끼거나 아니면 대출 끼고 또 잘 됐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한 송파 쪽으로 가겠죠. 송파 갔다가 송파나 강동구 갔다가 강동구가 좀 위상이 달라졌으니까 송파 넓잖아요. 송파 샀다가 또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동작구나 아니면 강남이나 서초나 용산이나 이런 데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엔 돈을 모아서 샀지만 뒤로 갈수록 내 근로소득으로 모은 돈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판 돈이랑 금융이 낀단 말이야. 뭐 금융이 안 낀다면 지금 금리 올라간다고 왜 이렇게 난리세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첫 단추만 내 근로소득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금융이나 전세나 뭐 더 모으는 것도 있겠지만 기타 등등등 결혼해서 뭐 합치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쌓아 올려진 자산이 서울 아파트들인데 그렇게 쌓아 올려진 서울 아파트를 처음부터 근로소득 갖다 계산하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조건 비싸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걸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요새는 뭐 좀 팩트만 얘기하면 지금 요새 뭐 저기 포르쉐 이런 차들 있잖아요. 포르쉐나 아니면 벤츠나 BMW 이런 차가 옛날 위상이 지금 위상이 아니죠. 아예 다르죠. 옛날에 포르쉐 정도 탔으면 대단한 건데 지금은 한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포르쉐 타시던 분들이 지금 비슷한 어떤 이 하차감을 느끼시려면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 람보르기니 정도는 타셔야 됩니다. 아니면 위에 뭐 더 올라가서 맥라렌 정도를 타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모든 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내 근로소득을 녹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람보르기니를 살라는데 한 4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람보르기니 4억 얼마 하는 거 인정하시죠? 근데 정말 죄송한데 그거를 그렇게 살까요? 리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공부해 보셨어요? 아니면 자동차 할부 프로그램 또는 법인의 시스템을 혹시 아세요? 이런 거예요. 람보르기니가 그 가격에 팔리는 이유는 그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뭔가 이걸 살 수 있는 시스템과 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가서 람보르기니 매장 가서 물어보세요. 개인 명의로 와서 전액 다 현찰로 내고 사는 손님이 몇 프로나 되는지 물어보세요. 진짜로. BMW도 마찬가지예요. BMW 여러분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딜러가 10%가 안 된대요. 현금 박치기 하시는 분이.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시스템에다가 그 사는 사람들 중에 10%, 그러니까 사실 상위 10%, 그 안에 그 10% 안에 든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나를 거기에 대입을 시키겠다. 맞잖아요. 서울집을 내 월급 갖다 사겠다는 건, 람보르기니를 현금으로 사겠다는 건, 포르쉐를 현금으로 사겠다는 건, 내가 그걸 사는 사람 안에서도 10% 안에 들겠다는 거예요. 10% 더 안에 들겠죠.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니 됩니까? 당연히 비싸 보이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런 거 많겠죠. 여러분 죄송한데 전 이런 걸 전문적으로 파악한 만큼 잘난 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이런 거 파악해가지고 숫자 노름하고 그래프 만들어가지고 컨텐츠 찍어낼 시간 없어요. 그러기엔 밖에 돈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현실로 뛰어다니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팔리냐 안 팔리냐.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냐 없냐요. 그리고 집이 살 사람이 진짜 없으면 어련히 절대 안 팔립니다. 근데 강남에 신고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빨리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내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할 건지. 돈을 모아서 작은 거로 시작을 해서 지금이라도 따라잡을 건지 하나씩 하나씩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비싸다고만 하고 있을 건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미친 세상이라고 욕하고 있을 건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잔인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랬고 전 옛날에 제 드링크가 포르쉐였거든요. 저는 그 전에 아우디였어요. 아우디 타고 포르쉐고 그러니까 포르쉐는 솔직히 저는 꿈을 꾼 적이 저는 못 살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저건 못 산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이 타는 차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포르쉐 한 대 뽑는데 현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 달에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감가상각이 얼마나 되는지 명의는 뭘로 하는 게 유리한지를 공부를 해보니까 완전 다른 게임이었어요. 현금 2억 얼마를 모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엄연히 따지면 람보르기니도 4억 얼마를 모을 필요가 없어요. 서울 아파트도 여러분 월급을 저렇게 다 모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나올 때 무시하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따라잡을 건지 저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을 사는지 그걸 공부한 다음에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 인정은 하거든요. 비싸다는 거. 그런데 이걸 자꾸 빼먹으세요.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회사 다니시죠? 여러분 회사 연봉이 4천이라고 쳐요. 자, 4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 동료들이 그럼 다 똑같은 집을 사세요? 다 4천 버니까 3억짜리 집 사세요? 아니요. 어떤 애는 30억짜리 집 살걸요? 어떤 애는 45억짜리 살걸요? 어떤 애는 3억짜리 전세 살고 있을걸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그때 부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지는 왜 생각 안 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영삼 정권 때였나요? 금융실명제? 그때 이후에서나 좀 드러났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요, 제 말은. 물론 영향은 미치겠지만, 부담감은 느끼겠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급이 많이 틀리는지, 이걸 먼저 따지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작 이 시장에 뛰어들고 싶으면은, 이 안에 금융 시스템이나 이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 얘기를 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한 게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년 전으로 돌아가도 여러분, 서울 아파트는 비싸요. 그러니까 되게 죄송한 마음인데 그러니까 짜증 나실 분이 있으니까 7년 전으로 돌아가도 건물은 비싸고 서울 아파트는 비싸요. 맞죠, 여러분? 지금도 비싸요. 지금은 미친 듯이 비싸죠. 근데 어쨌건 비싼 건 비싼 건데 그때부터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산 거고 그때도 그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도 못 하고 지금도 비싸다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왔어야 되면 여러분 진작에 지금 내려가고 있어야 돼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공부할 영역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힘내십시오. 혹시 기분 언짢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럴 뜻은 없습니다.